네,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번 총선 판세와 관전 포인트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원 장한대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본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두 분 오늘 투표하셨습니까? 저는 사전 투표를 했어요. 사전 투표하셨고. 네, 사전 투표했습니다. 예, 두 분 다 사전 투표를 하셨는데 이 시각 좀 전국 투표율 살펴보면 물론 11시 기준 집계가 돼봐야 알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14.2%입니다. 지난 총선 때 투표율이 15.3%포인트였는데 1%포인트 정도 낮은 수치예요. 사전 투표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본 투표율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일단 좀 낮은 수치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가 이번에 좀 많았기 때문에 이게 본 투표가 과연 사전 투표만큼의 열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이제 보면은 뭐 본 투표를 견인하는 견인 효과보다는 이제는 약간 분할 투표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 그러니까 본 투표율이 그렇게 뭐 썩 높진 않을 거라 전망해서 지난번 우리가 보니까 이제 2016년 20대 총선이 이제 58%였더라고요. 그다음에 예. 2020년이 이제 66.2%였는데 저는 그래서 66.2%보다는 좀 높고 그다음에 70%의 뭐 미칠까 못 미칠까 아마 이 정도 선에서 69% 선에서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 당이 지금 여기서 어쨌든 지금 이 높은 투표를 가지고 유불리가 해석하는데 저는 이번 전체적인 투표율이 높아지는 거는 일종의 이제 대선부터 지금 높아진 그런 추세적인 그런 거라고 보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른바 사후 분석이 되겠지만 세대별 투표율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60대 이하의 투표율과 지금 사실 4050의 투표율이 약간 맞붙는 시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2030의 투표율이 약간 캐스팅 보트적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오늘 본투표에서 이 2030의 투표율이 어느 정도가 나오고 이것이 이제 각 정당에 반영이 될지 이게 아마 관건이고 키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저희도 화면으로 각 지역 현재 투표율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70%의 벽을 넘느냐가 관심사였거든요. 21대가 66.2%였고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직전 총선보다 4.59%포인트 높았단 말이에요. 딱 그만큼 더하면 70% 넘을 수 있다. 이런 예측들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견인 효과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사전 투표가 이제 뭐 보편화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견인 효과의 측면은 조금 다소 줄어들고 과거에 비해서 분산 효과가 오히려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난 총선 때 66.2%보다는 다소 오르겠지만 애초 좀 기대했던 70%에는 미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저는 뭐 한 68% 정도 투표율이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사실 총선에서 68%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예. 이렇게 보면 지난번 총선도 과거 근래 총선 중에서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라고 그랬는데 66.2%를 넘어서 70%못 가더라도 68% 정도 된다면은 뭐 과히 역대급이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높은 투표율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투표율 계속해서 짚어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유권자 지형이거든요. 결국 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 유권자 60대 이상 유권자, 뭐 20, 30대 이상 유권자의 그런 분포도에 따라서 그렇죠. 네. 많이 달라질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봤더니 4050은 전체 유권자의 37.4%고 60대 이상 6070이 31.4%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지금 세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6070은 이제 거의 보수로 분류되는데 최근에는 지금 586 세대가 이제 60에 진입하면서 예. 60 초반까지는 약간 그 이른바 좀 민주당 야권 지지 성향이 조금 늘어서 이제 이것이 조금 변수가 될 것 같고 어쨌든 4050은 뭐 워낙 여기에서는 진보 진영에 대한 세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 공고하게 콘크리트로 봐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30이 이제 1267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예. 작지 않은 숫자인데 이 숫자가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라든가 이제 투표 의향을 놓고 보면은 거의 지금 50% 이하로 떨어져 가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말하자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이게 또 표가 갈린단 말이죠. 이른바 이대남들은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반면 또 이대녀들은 또 진보적 성향이 있는데 이번 또 이대녀들 같은 경우에 또 선거 막판에 불거진 민주당의 이제 후보였던 성인식 혹은 막말 이런 논란에서도 약간 또 말하자면 좀 반발이 있을 수 있어서 과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게 이제 저는 관건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오늘의 이제 여러 가지 투표율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는 현상적으로 보는 거는 굉장히 좀 우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결국 이제 사후 분석을 통해서 얼마큼 세대가 참여했고 여기서 세대가 어떻게 분리돼 가지고 선택적 지지를 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여야 할 것 없이 사실 이번 투표와 관련해서 이제 2030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무당 응답이 많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60대 선거 지형이 또 올라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주목도 많았고 주목하고 계신 세대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20대 남, 60대 남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네, 뭐 20대 이대남이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건 최근의 경향을 보여줬던 거지 항상 보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대의 투표 성향을 스윙 투표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신들의 현상, 어려움을 갖다가 느낀다면 심판 투표를 하는 게 20대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투표를 한 거고 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상황이 변치 않고 나빠지니까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투표를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대의 투표율, 특히 이대남의 투표율 그 자체에 그것이 뭐 고정불변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의 투표율이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더 낮아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20대의 투표율이 이제 올라갈지 이 부분은 좀 지켜볼 대목이고 그런 점에서 20대보다 60대에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과거에는 6070을 하나의 이제 섹터로 여론조사 분석을 했는데 작년부터 6070 사이에 그 여론조사의 결과에 뭔가 큰 차이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격한 차이가 보여요. 60대는 정권 심판의 비율이 70대에 비해서 다소 높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60대와 70대의 그 투표율 차이, 특히 60대가 어떤 이제 투표 성향을 보이느냐, 이 부분이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분석해봐야 될 초점이고 한 가지만 더 언급하면 지난 총선 때도 사전 투표율이 꽤 높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선 투표가 본투표가 있었는데 격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전 투표에서는 민주당이 우위를 보인 투표가 많았어요. 반면에 본투표에서는 격전지 중심입니다. 본투표에서는 소위 보수 정당의 투표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혼전을 겪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는데 지금 만약에 오늘 투표율이 기대만큼 높지 않다. 본투표의 투표율이 좀 저조하다. 이랬을 경우 사전 투표율에서 높았던 투표율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결과가 오늘 이제 소위 접전지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거죠. 예, 투표율 관련해서 두 분의 예측을 들어봤는데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총선 개표에서도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이 수검표 절차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 수검표가 1995년 이후에 사라졌다가 그렇죠. 다시 이제 부활을 하게 된 그렇죠. 건데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이게 요즘 AI 시대에 뭐 사실 IT 시대에 수검표가 다시 돌아오니까 여기에 대한 회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예. 논란이 있는 건 맞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어쨌든 지금 뭐 그동안에 일각에서 제기됐던 이제 말하자면 선거에 대해서 우려들 그러니까 뭔가 선거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참관을 여야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거기에 우리가 불신이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많았어요. 특히나 이제 이런 경향들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투표를 통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일말에 말하자면 불안감이 있다고 하면 이걸 불식시키는 게 맞겠죠. 그런 차원에서 결국 신뢰라는 거는 사회적 자본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도입이 된 것 같은데 과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표지 분류기에 먼저 넣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심사기 개수기에만 돌리면 바로 이게 확정이 되는데 투표지 분류기에 넣었다 나온 걸 수검표로 확인한 다음에 다시 심사기에 넣는 이제 세 단계를 거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개표 같은 경우는 평소보다 한 2시간 이상 더 걸릴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 거예요. 예. 게다가 비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당연히 이게 수검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투표용지 길이가 벌써 50cm가 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수기가 그 분류기가 감당하지 못할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수검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선관위가 발표한 시간이 지난번 기준으로 해서 9시간 30분이면은 충분히 모든 당락이 결정됐는데 이번은 조금 더 그보다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측을 합니다만 근데
지난번 총선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방역 장비 이런 것 때문에 사전 준비가 2시간 가까이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새벽이 됐는데 결국은 그렇게 또 총량을 따지고 놓고 보면은 결국 한 새벽 시간 정도가 돼서 유권자들의 우리가 알 걸 뭐 조금 정보 전달은 조금 늦을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 한 건의 그런 의심 사례도 없이 개표가 진행되고 그런 것들이 양 정당 모든 지지자들에게 투영된다 그러면 뭐 그것도 뭐 약간 시간은 늦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보편적 그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신뢰가 사회적 자본인 게 분명해 보이니까 그런 측면도 우리가 또 하나의 순기능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개표 결과가 좀 늦게 나오면서 또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저희 연합뉴스 TV를 통해서 개표 결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좀 총선 판세 또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마지막 유세와 관련해서 각 당이 총력을 펼쳤는데 각각 청계광장과 용산에서 이제 피날레 유세에 나섰습니다. 마지막 한 표를 이제 호소하면서 양당 대표 모두 유세 발언 굉장히 세게 했는데 어떤 부분들에 좀 주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은 최근 일주일 동안 뚜렷한 목소리, 한 목소리를 내는 게 뭐냐 하면 읍소 전략이에요. 예. 이러다가 200석 내주겠다. 소위 말해서 탄핵 저지선, 개헌 저지선을 지킬 수 있게 한 표를 모아달라. 지지층의 적극적인 결집을 요구하는 그런 읍소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판세가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에요. 판세가 어려우니까 폭망하지 않게 도와달라는 건데 이게 결국은 이제 집도끼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용산역에서 피날레 유세를 했습니다. 시작도 용산역이었고 끝도 용산역이었는데 뭐니 해도 이번 총선을 관통하는 키워드 정권 심판론입니다. 이 부분을 강조한 거고 중도층과 무당층의 표심을 갖다가 지금 이제 정권 심판론이 전국적인 바람을 타고 있는데 이 바람 선거를 통해서 더 확산시키고자 하는 이런 산토끼 전략을 마지막까지 이제 선거 운동의 전략으로 썼다 이렇게 보니까 현재 그 각 진영이 바라보는 양 당이 바라보는 이 판세가 마지막 피날레 유세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마지막 유세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네, 뭐 비슷한 그 의견인데 이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말하자면 150 플러스 알파를 사실 내심 기대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강조할 경우에 이제 또 오만했다는 역풍이 불 수 있으니까 최대한 낮은 자세를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용산에서 시종일관 말하자면 캠페인의 처음과 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권 심판의 어떤 기조를 확실하게 끌고 가겠다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고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뭐 선거 마지막 날 또 재판 출석하면서까지 그 정말 그 재판 출석하는 그 과정에서 11분간 이른바 대국민 연설을 하듯이 예. 후보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아주 그렇게 말하자면은 마지막까지 이제 정권 심판론과 검찰 개혁을 얘기하면서 지지층 직결을 유도했던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매우 절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골든 크로스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가 자신감도 부여하지만 기조를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한 표가 아쉽고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의 한 표가 정말 20년의 우리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고 정말 200석을 저지하지 못하면 우리 또 말하자면은 개헌 저지선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말하자면 위기감을 또 강조하면서 이른바 좀 합리적인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호소 전략, 읍소 전략을 이제 사용한 것이죠. 어젯밤에 사실 또 말하자면 그 집중 유세, 청계광장 유세를 맞춰놓고 마지막까지는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탈진돼가지고 탈소가 되지 못했다는 그런 사연까지 알려지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정치 입문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총선에서 완전히 자기를 불살랐구나, 하얗게 제가 되도록 했구나 이런 또 이미지도 준 게 있어서 저는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정말 마지막에 절박성과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읍소 같은 그런 호소 전략이 막판에 정말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일부 부동층에게는 일부 영향이 있어서 실제 그 수도권 격전지라든가 정말 5,000표 100표 차에서 갈리는 그런 접전지에서는 일부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걸 조심스러운 전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권 심판론의 기조를 한동훈 위원장이 온몸으로 좀 그 커버하기에는 참 힘에 붙인 모습을 조금 보이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호소에 과연 표심이 움직였을까가 관건이 될 텐데 지금 저희가 의석수 이야기 또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최종 의석수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범야권 200석, 180석, 151석 각각 돌파할 경우에 저희가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최종 의석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뭐 지난 총선과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당시에 보수정당이 103석을 얻었는데 이번에도 뭐 100석 조금 넘는 정도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지금 이제 접전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앞서서 이제 우리가 투표율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정권 심판론을 뒤집을 만한
호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국민의힘에 물론 그 일부 이제 후보들의 자격 논란, 민주당 후보들의 자격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의힘 후보들도 예를 들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 위협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상쇄되는 면도 있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정권 심판론을 뒤집을 만한 그런 어떤 징후나 어떤 그 사건들 이런 거는 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제 2주 넘게 정권 심판론이 전국을 휩쓸고 있거든요.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지난 총선 때의 결과 100석 간신히 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멈추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예. 어쨌든 여당에서는 최대 130석 그렇죠. 이야기하긴 했거든요. 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아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은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22대 국회는 사실은 그러면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윤석열 정부라는 행정 권력과 이재명 대표라는 의회 권력이 이제 두 개 상존하게 되는 그런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제 그 150석 가까이가 민주당의 이제 단독 과반이 그 가이드라인이라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120석에서 130석 사이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120석을 했다는 거는 최소한 패스트 트랙이라든가 이런 어떤 물리적인 야당의 힘을 저지할 수 있는 그 의석을 확보했다는 거고 예. 130석이면 대통령의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1년 반 가까이 긍정 40, 부정 60의 이 구도 속에서 이건 분명히 긍부가 40대 60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정권 심판론의 기제가 작동하는 걸로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석 이상을 이끌었고 혹시나 130석까지 가능했다. 예.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 정권 심판론을 무력화시킨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짧은 정치 입문이지만 120석 이상 했다는 거는 본인의 정치력을 확인했다는 거고 130석 이상은 본인이 앞으로 여권에 대해서 전국 주도력을 갖고 그다음에 확실한 원톱맨으로서 말하는 22대 국회 초반을 비록 원외 인사이긴 하지만 주도할 수 있는 그 동력을 갖췄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석수 얘기를 했었는데 제3지대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거대 양당 체제 염증을 느낀 이제 표심이 주로 소수 정당으로 갈 것이다 이런 좀 흐름과 분석이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소수 정당들이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좀 다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제 소수 정당이 애초에 목표했던 그 중도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당층 이분들을 누가 흡수했냐? 조국혁신당이 다 흡수를 해버렸어요. 그럼 조국혁신당은 왜 흡수할 수 있었고 소수 정당은 왜 흡수할 수 없었는지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 일단 이번 총선의 키워드는 뭐니 해도 정권 심판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의 무게가 쏠리면서도 민주당과 뭔가 다른 결을 보이는 그런 조국혁신당이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인기를 얻은 거고 반면에 너도 문제고 너도 문제야. 양비론을 외쳤던 이 소수 개혁신당을 비롯한 제3지대 정당들은 철저하게 외면받았어요. 물론 양비론이라고 하더라도 선거 전략이 잘 준비가 돼 있었고 그렇다면은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붕괴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소위 이제 지역이나 당 안에 매몰돼 버리면서 이 본인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정권 심판론의 바람이 몰아칠 때 그 바람을 타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전략의 실패 등도 결국은 좀 저조한 성적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는데 당장 이준석 대표 지역구도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멸종 위기종이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보호해달라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는데 사실 이 키워드도 사실 공영훈 후보라든지 국민의힘의 후보가 영입 인사잖아요. 예. 이분들 이번에 낙선되면 정치권에서 멸종돼 버려요. 좀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의 전략이 과연 끝까지 먹힐 수 있을지 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죠. 국회 입성을 위해서는 이제 3%대 득표율을 얻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쉽지 않아 보이는 정당들이 워낙 많아서요.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3% 봉쇄 조항을 뚫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어쨌든 개혁신당은 지역구 후보와 비례 후보를 다 냈잖아요. 근데 이준석 별개로 약간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제가 보기에 3% 이상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러면 1, 2번 정도는 원내에 진입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이준석 대표겠죠.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3자 구도다 보니까 좀 지지율이 많이 빠지기도 하고 초반에 그랬던 것 같은데 현재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입니다만 주장에 따르면 많이 이제 좁혀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나오니까 만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준석 대표가 정말로 여기서 살아남는다 그러면은 정말 이준석 대표는 정치 천재인 거죠.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제3지대도 동력이 생기고 이준석 대표는 원내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른바 어떤 뉴 아이돌의 말하자면 정치 아이돌의
리더 자격으로 아마 굉장히 주목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내 진입을 많이 못한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낙선이 4번째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가지고 앞으로 얼만큼 본인의 정치 동력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좀 회의적인 측면도 있어서 이 부분이 이번에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조국 혁신당 의석수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몇 석이나 얻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래서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저는 한 13석 정도를 보고 있어요. 이 이유는 조국혁신당의 이 추세가 꺾일 기미를 안 보입니다. 최근에 뭐 보수 일각에서 과거에 이제 지민 비조라고 그랬잖아요. 지역구는 민주당, 뭐 비례는 조국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지국 비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러다 보니 그 소위 조국혁신당의 신드롬이 꺾일 기세가 보이지 않고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까지 나왔던 그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13석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저도 뭐 이제 10석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원래 출발할 때는 약간 그 마라톤으로 치면 페이스메이커 역할로 이제 등장한 것 같은데 선거 중반에 게임 체인저가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의 모든 동력을 흡수해버린 그런 케이스가 돼서 저도 최소 10석은 할 것 같은데 과연 근데 조국 대표가 꺼내든 마지막 뭐 사회연대 임금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논란을 불어일으키면서 급조된 정당이 또 한계가 아니냐 혹은 사람 이름을 내건 정당에 또 말하자면 이것이 또 말하자면은 그 정말 또 한계가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이 있기 때문에 13석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10석 이상 13석 사이 그 정도가 조국 대표가 이번에 거둘 성적표가 아닐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원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